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4년 5개월째인데 네. 지난 4년간 본 적이 없는 고강도 사륙전, 소모전. 이게 21세기의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문명 국가끼리의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륙이 진행이 돼가지고 사실 이런 기사들 저도 모으고 있지만은 제가 요즘 제일 우울한 게 이 전쟁 소식이에요. 어느 정도 죽느냐. 올해 들어와서만 40만 명이 사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5, 6월에부터 갑자기 늘어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러시아가 진격을 하는데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데 1,3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체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전사율이 9배 증가한 거예요. 9배입니다. 9배. 그리고 한 달에 저 신병으로 모집 징병되는 인원이 27,000명인데 전사자가 37,000입니다. 그러면은 징집돼서 그냥 죽으러 가는 건데 이때 신병이 훈련소에 징집돼 가지고 기대 수명이 2주예요. 기대 수명이. 그다음에 이 전쟁은요. 한 번 전쟁터에 들어가서 다치잖아요. 아무도 구출하러 안 와요. 거기서 부상병이 그냥 방치돼 죽어요. 왜냐? 구출하러 오면 걔도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전쟁터에서 고기분색이라 그럴 정도니까 그런데도 안 멈춰. 계속 러시아군이 이제 진격하고 있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인 1명이 죽을 때 러시아인 2명 내지 3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대 8입니다. 와, 그럼 엄청나네요. 러시아 쪽의 그 희생이나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오. 그러면은 네. 21세기 전쟁, 현대 전쟁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만 죽지 전선은 요지부동이거든. 교착되기는. 이게 저 드론 전에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AI 칩이 장착된 자율 드론을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드론은 FPV라고 1인칭 드론이라고 그것도 혁신이었어요. 한 명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종해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자폭 드론 역할을 하도록 했다면 지금은 통제를 안 해요. 그 칩에다가 지형 정보를 내장하면 지가 알아서 통신이 끊겨도 가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요 타겟을 식별해 가지고 자폭 드론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통제가 없는 자율 전쟁이거든요. 이 드론이 이제 전쟁을 지배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래서 이걸 1차 로봇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로봇이 로봇을 통제하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로봇을 통제할 때 이걸 로봇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킬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전선이 있으면 그 후방 10 내지 15km까지 그 보급선이 못 오도록 드론으로 가서 후방을 중심 타격한다 그래요. 그러면 못 들어와 탄약이나 연료가. 이렇게 이제 전선을 편성하려면 킬존을 형성하는데 거기 들어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러시아군이 장갑차를 타고 들어와서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드론이 날라오고 이러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족족 다 죽어. 그래서 그 지금 그 이 전쟁의 특징이 인간이 전쟁을 발명한 이래 모든 전쟁의 특징은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통상 3 내지 5배입니다. 부상자 숫자가 더 많은데 유독 이 전쟁은 부상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3 내지 5배 높아요. 그런 전쟁은 이 전쟁밖에 없어요. 보통 종족말살이나 인종 청소하는 거 빼고 어떤 정규군 간의 전쟁에서 부상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압도적인 전쟁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는 무슨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나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월부터 이 자율 드론 전쟁이 이제 그 전쟁에 출연을 하고 나니까 이 인공지능과 드론이 적용이 되니까 살상 능력이 이게 상상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가 지냐? 러시아도 드론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월에
러시아군이 그 스타링크 위성 와이파이를 훔쳐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맞아요. 그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만 쓰도록 이 터미널 저기 수신기를 네네. 거기에다가 일단은 소스 코드를 다 부여한 거야. 이렇게 하고 러시아군이 이걸 못 쓰도록 막으니까 그 순간에 이 지휘 통제 능력이 우크라이나군 우세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같은 드론이 있어도 우크라이나군은 이걸 안정된 통신망이라든가 자율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선택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고 또 러시아 민간인이 쓰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여기에 침투해서 그 와이파이 망 내에서 움직이면서 드론에 신호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용 GPS가 아니라 민간용 와이파이 속에 숨겨진 전파 신호로 찾아가서 때리거든요. 이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월등히 유리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러시아군이 그냥 들어오면 다 그냥 삭삭 죽는. 그래 옛날에는 파리채 모기채로 이래 때렸다면 지금은 독가스로 쫓아다니면서 살포하는. 그러니까 싹 죽는 거죠.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게 일단 전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저 후방 500km, 600km 떨어진 모스크바나 상테스부르크에 폭격이 시작됐고 그 인근의 에너지 시설에 3,000km 떨어진 시베리아에 러시아 최대 정유 시설에도 드론이 날아와서 때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식도 역시 AI에 의한 자율 비행으로 갔기 때문에 방해 전파 쏴도 소용없어요. 지가 알아서 가요. 그래가지고 표적에 접근을 하는데 정유 시설을 그냥 공격하면은 복구하면 된다고. 그런데 복구하기 어려운 핵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증류탑이에요. 이거는 외국 부속품도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아 쉽게 못 고쳐요. 이런 데로 골라서 때리는 거지. 그 결과 러시아 에너지 기반 인프라의 20%가 파괴됐고 러시아 국토 절반에서 지금 에너지난 특히 크림반도에서는 이미 배급제로 돌아섰거든요. 이래가지고 러시아 전역이 에너지난인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석유 수입국이 됐어요. 내부에 비축해 놓은 게 다 그냥 파괴돼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푸틴이 광분하고 있는 거야.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좀 이제 전쟁을 교착 상태라니까 금방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뭔가 종전 협상을 한다든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집어넣어. 계속 때려. 이러니까 키이우에 계속 러시아 드론 날려보내고 전선에서는 계속 병력 등 떠밀어서 사지로 내몰고 이 짓을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소모전이에요. 엄청난 소모전. 이게 앞으로 전 세계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의 또 다른 불안의 진영지기 때문에 이게 중동의 공급망 위기하고 겹쳐질 때가 제일 위험하다. 우리가 앞으로 유념해야 될 거는 한 군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때 이때 전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젠 좀 이런 글로벌 차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던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잘 반격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선에서 반격을 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사회 그 생산 능력 그리고 군수 생산 능력 그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걸 상징한 게 지금 제가 보는 그 옴스크 폭격을 제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작년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졌냐. 우크라이나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주면서 항상 조건을 답니다. 야 이거 전면전으로 벌어지거나 핵전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미사일은 여기 쓰지 마. 여기에서만 써. 이렇게 제한을 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산업적인 생산 능력을 그 약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어했어요. 그냥 전선 전면에서만 이제 미국산 무기라든가 유럽산 무기를 받은 걸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 나라에서 자기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을 쫓아내는 데만 미국산 무기나 유럽산 무기를 썼던 거죠. 그런데 드론 기술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많이 연구를 하고
하고 발전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옴스크 정유 공장 이렇게 돼 있고 이 거리가 2,700km라 써 있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자국에서 만든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핵심 표적도 공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유 공장이 드론으로 타격대가 좀 파괴돼서 하루 46만 배럴 그 원유 처리 능력이 상실됐는데 여기 말고도 이런 신규 드론들이 활약을 잘 해가지고 야로슬라바주, 레닌그라드주의 정유시설과 크림반도 석유 제품 환적 터미널 그리고 비소츠크 화물 터미널 등 이제 10개 이상의 핵심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서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아조프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근처 흔해서 몰래 그 원유를 수출하려는 러시아 함선 선박들을 그림자 선단 뭐 이런 드론보트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유류 선박 28척을 드론보트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술적 비대칭과 극단적 소모전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용을 써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좀 변해서 러시아가 대량의 그 재래식 무기를 생산, 뭐 포탄이라든가 탱크, 야포를 많이 생산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했는데 그 생산 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 국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제가 PTN을 쓰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 정유시설 공격이나 이런 게 많이 되니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기름을 수입합니다. 정말 심각할 정도로 생산 시설이 마비됐나 보네요, 진짜. 인도에서 지금 약 2만 톤 내외의 그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원유는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는데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그 정제유를 만들어야지 뭐 기름 연료를 쓰거나 자동차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서 인도로부터 정제한 걸 수입해요. 원유는 인도한테 수출하고. 그래서 원래 러시아가 영원히 전쟁을 할 수 있다. 친러시아 쪽 분들의 그 내러티브는 원유 수출이 계속되니까 그 에너지 수출의 힘으로 돈도 벌고 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상황으로 갈지 약간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정말로 그렇고 여기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또 미국에 이어 EU도 우크라이나와 드론 공동 생산에 합의했습니다. 서방의 생산 능력과 우크라이나의 실전 기술이 결합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 러시아를 상대로 승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능력과 기술력들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약간 지금 이란과 이제 미국이 서로 이제 국지전을 하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 러시아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나라를 거꾸로 떨릴 정도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서 휴전 협상이 유리하게 돼야 되는데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 그가 이제 EU가 공동 생산 협상을 했다 해서 10억 유로를 일단 집행하고 100억 유로를 무기 조달에 추가 할당했다고 알려져 있고 7월 15일 우르잘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키이우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EU의 수장이 직접 체결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야지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의 위협을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런 그 유럽과 그다음 우크라이나 간의 드론 관련 기술 협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개별 나라들 그러니까 9개 나라들이 이제 각각 따로 우크라이나랑 드론 관련해서 기술 협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27개 회원국 전체로 이걸 확대를 한다 해서 EU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결합이 더 끈끈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군사적 추진력을 구축할 수 있고 전세가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실제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며 자기도 도움을 받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지금 그림 두 개 중에서 왼쪽 그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성한 거긴 하지만 사실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동화 공장 이렇게 아니에요. 드론은. 약간 손으로 조립하고 그러나요? 100% 수제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공장이 러시아가 공습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삐까뻔쩍한 대형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미사일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분산되어 있고 아주 소규모로 된 공장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하나의 드론을 만드는데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공장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크면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정말 분산해가지고 이제 여러 수십 개의 소형 공장들이 물류를 잘 돌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그 완성된 드론을 만들고 이게 뭐 단순히 10kg, 20kg 한 게 아니라 뭐 1000kg 넘는 거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사실 우크라이나 그 드론 기술의 핵심인데 이 공급망 관리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이제 자동화 전사나 그다음에 AI 이용해 가지고 어느 부분이 부족하고 어느 공장이 뭘 할당하면 되지 관리하는 게 진짜 우크라이나의 능력입니다. 요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뭐 좋은 드론 공장 이런 거 가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허접해서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도 드론을 생산할 수 있고 그 품질을 유지하는 게 이게 사실 진짜 능력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드론 생산이 그 특정 인물을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사실 그 이란한테 그 샤헤드 136인가 그 드론 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황을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의해서 뭐 러시아를 많이 타격하고 하지 러시아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러시아도 그게 많이 있긴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진보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러시아도 드론을 많이 생산하는데 샤이드라든가 이런 걸 발행한 계란2 드론 이런 것들이 그 기술 혁신이 좀 늦어지고 드론이 신제품이 굉장히 나오는 속도가 빠른데 특히 우크라이나가 저기 드론을 막는 기술이 나오면 그걸 뚫는 기술을 바로 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로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가 가을을 대비해서 5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부터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말해서 이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만약에 실제로 진행되면 러시아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들 것이고 러시아의 경제는 더 진짜 형편없이 고꾸라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러시아 사회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별 군사 작전입니다. 전쟁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전이기 때문에 조금의 힘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푸틴이 강조하는 내러티브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거는 결국 우크라이나를 나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한 전쟁이고 총력전이 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가 힘이 이렇게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서 국제 신인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내부 경제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돼요. 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러시아가 최대 50만 명을 추가 동원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심리전입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한다는 거는 사실 반쯤 패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약간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니네들 이렇게 하면 동원령 해야 될 걸. 근데 그럼 러시아가 이게 그래 우리 동원령 해야 돼 하는 순간 신뢰도가 떨어지고 진짜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리 체르네크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원 조국 대변인이 러시아가 50만 명 징집할 거라 했는데 그 50만 명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알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 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러시아는 징집병이 없습니다. 지원병만 지금 전상에서 투입되는데 사실상 대도시 잘 사는 집 절대 동원 안 됩니다. 러시아 땅에서 뭐 좀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징집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꼬시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징집을 해가지고 잘 사는 남자들까지 징집을 한다는 이거는 러시아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핵심 계층들이 푸틴을 지지하니까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 사람들도 군대 간다면 지지를 하겠어요?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 6월 이미 푸틴 대통령이 지금은 동원을 할 필요가 추가할 필요가 없다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전황이 안 좋다 계속 정리를 했으니까 이게 진짜 동원이 되면 그 러시아의 그 사회에서 균열이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9월에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30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때 러시아에서 남자들이 국경을 탈출하거나 시위를 하는 게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럼 50만 명이 더 심해질 것이고 특히 대도시에 있는 남자들을 징집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겠네요. 네. 그 푸틴의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금이 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될 것이라서 이걸 실제로 할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역공작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이 힘들었던 이 전황이 하반기에도 계속하면 이게 동원령을 선택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겠지만 이게 대한 정치적인 피해
게 특히 푸틴의 지도력이 의심받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스스로의 좀 전투력을 저하시킨 결정을 하잖아요. 푸틴도 지금까지 똑같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전쟁이 안 끝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네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4년 5개월째인데 네. 지난 4년간 본 적이 없는 고강도 사륙전, 소모전. 이게 21세기의 가장 끔찍한 전쟁으로 지금 변하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문명 국가끼리의 전쟁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많은 사륙이 진행이 돼가지고 사실 이런 기사들 저도 모으고 있지만은 제가 요즘 제일 우울한 게 이 전쟁 소식이에요. 어느 정도 죽느냐? 올해 들어와서만 40만 명이 사상이 됐는데 그런데 이게 5, 6월에부터 갑자기 늘어난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러시아가 진격을 하는데 1제곱킬로미터를 점령하는데 1,300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시체로 쌓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작년에 비해 가지고 전사율이 9배 증가한 거예요. 9배입니다. 9배. 그리고 한 달에 저 신병으로 모집 징병되는 인원이 27,000명인데 전사자가 37,000입니다. 그러면은 징집돼서 그냥 죽으러 가는 건데 이때 신병이 훈련소에 징집돼 가지고 기대 수명이 2주예요. 기대 수명이. 그다음에 이 전쟁은요. 한 번 전쟁터에 들어가서 다치잖아요. 아무도 구출하러 안 와요. 거기서 부상병이 그냥 방치돼 죽어요. 왜냐? 구출하러 오면 걔도 죽어. 그러니까 이렇게 끔찍한 전쟁터에서 고기분색이라 그럴 정도니까 그런데도 안 멈춰. 계속 러시아군이 이제 진격하고 있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우크라이나인 1명이 죽을 때 러시아인 2명 내지 3명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1대 8입니다. 와, 그럼 엄청나네요. 러시아 쪽의 그 희생이나 손실이. 엄청난 거예요. 오. 그러면은 네. 21세기 전쟁, 현대 전쟁에서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가. 그러니까 사람만 죽지 전선은 요지부동이거든. 교착되어있는. 이게 저 드론 전에 양상이 바뀌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크라이나가 AI 칩이 장착된 자율 드론을 투입하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 드론은 FPV라고 1인칭 드론이라고 그것도 혁신이었어요. 한 명이 휴대폰으로 이렇게 조종해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자폭 드론 역할을 하도록 했다면 지금은 통제를 안 해요. 그 칩에다가 지형 정보를 내장하면 지가 알아서 통신이 끊겨도 가요.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요 타겟을 식별해 가지고 자폭 드론 역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통제가 없는 자율 전쟁이거든요. 이 드론이 이제 전장을 지배하면서 나타난 현상인데 이래서 이걸 1차 로봇 전쟁이라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로봇이 로봇을 통제하는 거야.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로봇을 통제할 때 이걸 로봇 전쟁이라고 하는 건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양쪽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킬존이 형성이 되는데 이게 전선이 있으면 그 후방 10 내지 15km까지 그 보급선이 못 오도록 드론으로 가서 후방을 중심 타격한다 그래요. 그러면 못 들어와 탄약이나 연료가. 이렇게 이제 전선을 형성하려면 킬존을 형성하는데 거기 들어오면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과거에는 러시아군이 장갑차를 타고 들어와서 정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군이 어디 있는지를 찾아서 드론이 날라오고 이러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족족 다 죽어. 그래서 그 지금 그 이 전쟁의 특징이 인간이 전쟁을 발명한 이래 모든 전쟁의 특징은 사망자보다 부상자가 통상 3 내지 5배입니다. 부상자 숫자가 더 많은데 유독 이 전쟁은 부상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3 내지 5배 높아요. 그런 전쟁은 이 전쟁밖에 없어요. 보통 종족말살이나 인종 청소하는 거 빼고 어떤 정규군 간의 전쟁에서 부상자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압도적인 전쟁은 이거 하나예요. 이거는 무슨 핵무기를 터뜨렸을 때나 나타나는 효과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5월부터 이 자율 드론 전쟁이 이제 그 전쟁에 출연을 하고 나니까
이 인공지능과 드론이 적용이 되니까 살상 능력이 이게 상상을 초월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러시아가 지냐? 러시아도 드론이 있고 인공지능이 있는데 그거는 일론 머스크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2월에 러시아군이 그 스타링크 위성 와이파이를 훔쳐 쓰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 맞아요. 그 기사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군만 쓰도록 이 터미널 저기 수신기를 네네. 거기에다가 일단은 소스 코드를 다 부여한 거야. 이렇게 하고 러시아군이 이걸 못 쓰도록 막으니까 그 순간에 이 지휘 통제 능력이 우크라이나군 우세로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같은 드론이 있어도 우크라이나군은 이걸 안정된 통신망이라든가 자율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선택적으로 쓰면서 이렇게 하고 또 러시아 민간인이 쓰는 와이파이가 있어요. 여기에 침투해서 그 와이파이 망 내에서 움직이면서 드론에 신호를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군용 GPS가 아니라 민간용 와이파이 속에 숨겨진 전파 신호로 찾아가서 때리거든요. 이러니까 우크라이나가 월등히 유리해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전세가 뒤집히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러시아군이 그냥 들어오면 다 그냥 삭삭 죽는. 그래 옛날에는 파리채 모기채로 이래 때렸다면 지금은 독가스로 쫓아다니면서 살포하는. 그러니까 싹 죽는 거죠. 이렇게 많이 죽으니까 러시아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고 이게 일단 전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저 후방 500km, 600km 떨어진 모스크바나 상테스부르크에 폭격이 시작됐고 그 인근의 에너지 시설에 3,000km 떨어진 시베리아에 러시아 최대 정유 시설에도 드론이 날아와서 때렸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 방식도 역시 AI에 의한 자율 비행으로 갔기 때문에 방해 전파 쏴도 소용없어요. 지가 알아서 가요. 그래가지고 표적에 접근을 하는데 정유 시설을 그냥 공격하면은 복구하면 된다고. 그런데 복구하기 어려운 핵심 분야가 있잖아요. 그게 증류탑이에요. 이거는 외국 부속품도 있어야 되고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아 쉽게 못 고쳐요. 이런 대로 골라서 때리는 거지. 그 결과 러시아 에너지 기반 인프라의 20%가 파괴됐고 러시아 국토 절반에서 지금 에너지난 특히 크림반도에서는 이미 배급제로 돌아섰거든요. 이래가지고 러시아 전역이 에너지난인데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석유 수출국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석유 수입국이 됐어요. 내부에 비축해 놓은 게 다 그냥 파괴돼 나가니까 이것 때문에 푸틴이 광분하고 있는 거야. 머리 끝까지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좀 이제 전쟁을 교착 상태라니까 금방 승리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뭔가 종전 협상을 한다든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다든가 이런 어떤 그 이성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계속 집어넣어. 계속 때려. 이러니까 키이우에 계속 러시아 드론 날려보내고 전선에서는 계속 병력 등 떠밀어서 사지로 내몰고 이 짓을 계속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소모전이에요. 엄청난 소모전. 이게 앞으로 전 세계의 식량난과 에너지난의 또 다른 불안의 진앙지기 때문에 이게 중동의 공급망 위기하고 겹쳐질 때가 제일 위험하다. 우리가 앞으로 유념해야 될 거는 한 군데가 아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일으킬 때 이때 전 세계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젠 좀 이런 글로벌 차원으로 이 문제를 봐야 돼요. 작년까지만 해도 정말 힘들었던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부터 굉장히 잘 반격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전선에서 반격을 한 게 아니라 러시아의 사회 그 생산 능력 그리고 군수 생산 능력 그 경제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걸 상징한 게 지금 제가 보는 그 옴스크 폭격을 제가 이렇게 그래픽으로 만들었는데 작년까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3년 동안 어떤 식으로 전쟁이 이루어졌냐.
우크라이나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지원해주면서 항상 조건을 답니다. 야 이거 전면전으로 벌어지거나 핵전쟁으로 가면 안 되니까 이 미사일은 여기 쓰지 마. 여기에서만 써. 이렇게 제한을 해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산업적인 생산 능력을 그 약화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냥 전선 전면에서만 이제 미국산 무기라든가 유럽산 무기를 받은 걸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자기 나라에서 땅 그 자기 영토에 있는 러시아군을 쫓아내는 데만 미국산 무기랑 유럽산 무기를 썼던 거죠. 그런데 드론 기술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많이 연구를 하고 발전하니까 지금 현재 이제 옴스크 정유 공장 이렇게 돼 있고 이 거리가 2,700km라 써 있잖아요. 이게 우크라이나 자국에서 만든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진 러시아의 핵심 표적도 공격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정유 공장이 드론으로 타격대가 좀 파괴돼서 하루 46만 배럴 그 원유 처리 능력이 상실됐는데 여기 말고도 이런 신규 드론들이 활약을 잘 해가지고 야로슬라바주, 레닌그라드주의 정유시설과 크림반도 석유 제품 환적 터미널 그리고 비소츠크 화물 터미널 등 이제 10개 이상의 핵심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서 지금 러시아는 에너지난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아조프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근처 흔해서 몰래 그 원유를 수출하려는 러시아 함선 선박들을 그림자 선단 뭐 이런 드론보트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유류 선박 28척을 드론보트로 공격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기술적 비대칭과 극단적 소모전 이렇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원래는 우크라이나가 용을 써도 장기적으로는 사실 이기기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올해 들어서는 좀 변해서 러시아가 대량의 그 재래식 무기를 생산, 뭐 포탄이라든가 탱크, 야포를 많이 생산해서 우크라이나를 압도했는데 그 생산 능력이 조금씩 떨어질 수 있고 국가 기능이 저하될 수 있다. 지금 여기서 제가 PTN을 쓰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뭐가 있냐면 이 정유시설 공격이나 이런 게 많이 되니까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기름을 수입합니다. 아 정말 심각할 정도로 생산 시설이 마비됐나 보네요, 진짜. 인도에서 지금 약 2만 톤 내외의 그 정제유를 수입하는데 원유는 러시아가 많이 갖고 있는데 원유를 정제해가지고 그 정제유를 만들어야지 뭐 기름 연료로 쓰거나 자동차에 넣을 거 아니에요. 그게 부족해서 인도로부터 정제한 걸 수입해요. 그 원유는 인도한테 수출하고. 그래서 원래 러시아가 영원히 전쟁을 할 수 있다. 친러시아 쪽 분들의 그 내러티브는 원유 수출이 계속되니까 그 에너지 수출의 힘으로 돈도 벌고 하면서 전쟁을 지속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깨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언제까지 우크라이나가 우세한 상황을 갈지 약간 불안한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우크라이나의 드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겠죠? 그 정말로 그렇고 여기 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요거는 또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죠. 또 미국에 이어 EU도 우크라이나와 드론 공동 생산에 합의했습니다. 서방의 생산 능력과 우크라이나의 실전 기술이 결합하면은 우크라이나가 이 전쟁의 주도권을 되찾는 것을 넘어 러시아를 상대로 이 승리를 할 수도 있을까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능력과 기술력들이 정말 많이 발전한 것은 사실인데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승리를 할 수 있는가? 그것은 아니다. 약간 지금 이란과 이제 미국이 서로 이제 국지전을 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그 러시아한테 피해를 줄 수 있는데 이게 나라를 거꾸로 떨어질 정도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약간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지금 이 기회를 최대한 잘 살려서 휴전 협상이 유리하게 돼야 되는데 불안 요소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 드론 그가 이제 EU가 공동 생산 협상을 했다 해서 10억 유로를 일단 집행하고 100억 유로를 무기 조달에 추가 할당했다고 알려져 있고 7월 15일 우르잘라 폰데라이언 EU 집행위원장이 키이우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드론 공동 생산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이거는 EU의 수장이 직접 체결했다는 점에서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알 수 있어요. 유럽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생산 기술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이걸 좀 활용해야지 나중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도 러시아의 위협을 좀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래 이런 그 유럽과 그다음 우크라이나 간의 드론 관련 기술 협정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근데 개별 나라들 그러니까 9개 나라들이 이제 각각 따로 우크라이나랑 드론 관련해서 기술 협정을 했는데 이번에는 27개 회원국 전체로 이걸 확대를 한다 해서 EU랑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의 결합이 더 끈끈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폰데라이언 집행위원장이 우크라이나는 강력한 군사적 추진력을 구축할 수 있고 전세가 우크라이나의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실제로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와주며 도고 자기도 도움 받겠다 이랬는데
문제는 지금 그림 두 개 중에서 왼쪽 그림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생성한 거긴 하지만 사실 사기에 가깝습니다. 이런 식의 자동화 공장 이렇게 아니에요. 드론은. 그 약간 손으로 조립하고 그러나요? 100% 수제입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이 공장이 러시아가 공습을 하도 많이 당하니까 이런 식으로 삐까뻔쩍한 대형 공장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 공격을 당할 수 있으니까 분산되어 있고 아주 소규모로 된 공장 이런 것들이 수십 개가 하나의 드론을 만드는데 협력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큰 공장 하나 만들어서 이제 아주 삐까뻔쩍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크면 미사일 공격을 많이 받으니까 정말 분산해가지고 이제 여러 수십 개의 소형 공장들이 물류를 잘 돌아가면서 이제 이거를 그 완성된 드론을 만들고 이게 뭐 단순히 10kg, 20kg 한 게 아니라 뭐 1000kg 넘는 거 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단한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우크라이나 그 드론 기술의 핵심인데 이 공급망 관리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이제 자동화 전사나 그다음에 AI 이용해 가지고 어느 부품이 부족하고 어느 공장이 뭘 할당하면 되지 관리하는 게 진짜 우크라이나의 능력입니다. 요거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의 뭐 좋은 드론 공장 이런 거 가면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허접해서 상당히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도 드론을 생산할 수 있고 그 품질을 유지하는 거 이게 사실 진짜 능력인 거예요. 하지만 이런 드론 생산이 그 특정 인물의 주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좀 고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도 사실 그 이란한테 그 샤헤드 136인가 그 드론 뭐 러시아 기술이 들어간 거라고 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이런 전황을 보면은 그 우크라이나가 드론으로 의해서 뭐 러시아를 많이 타격하고 하지 러시아는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네요. 러시아도 그게 많이 있긴 있는데 사실 기술적으로 진보는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빠르다. 그래서 생산량 자체는 러시아도 드론을 많이 생산하는데 샤이드라든가 이런 걸 발행한 계란2 드론 이런 것들이 그 기술 혁신이 좀 늦어지고 드론이 신제품이 굉장히 나오는 속도가 빠른데 특히 우크라이나가 저기 드론을 막는 기술이 나오면 그걸 뚫는 기술을 바로 내놓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 세계 최고로 빠릅니다. 하지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러시아가 가을 대비해서 50만 명을 동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러시아는 2022년부터 동원령을 선포하지 않았는데 그만큼 러시아가 절박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정확히 말해서 이 동원령을 선포했다고 만약에 실제로 진행되면 러시아 내부에서 엄청난 혼란이 들 것이고 러시아의 경제는 더 진짜 형편없이 고꾸라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군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러시아 사회가 더 문제입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특별 군사 작전입니다. 전쟁이 아닌 이유는 우리가 우크라이나는 원래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내전이기 때문에 조금의 힘이 들어가지고 할 수 있다. 이거를 계속 푸틴이 강조하는 내러티브예요. 이게 무너진다는 거는 결국 우크라이나를 나라로 인정하고 다른 나라를 점령한 전쟁이고 총력전이 하게 된다. 그러면 러시아가 힘이 이렇게 없었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거라서 국제 신인도라든가 아니면 러시아의 내부 경제 이런 것들이 큰 타격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좀 봐야 돼요. 이 우크라이나 정보 당국이 지금 추정하기로는 러시아가 최대 50만 명을 추가 동원을 준비 중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게 자체가 심리전입니다. 러시아가 동원령을 한다는 거는 사실 반쯤 패배를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약간 약 올리는 걸 수도 있어요. 니네들 이렇게 하면 동원령 해야 될 걸. 근데 그럼 러시아가 이게 그래 우리 동원령 해야 돼 하는 순간 신뢰도가 떨어지고 진짜 밀리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리 체르네큐 우크라이나 군사정보원 대변인이 러시아가 50만 명 징집할 거라 했는데 그 50만 명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 알 정보에 따르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 동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뭔 말이냐? 지금 러시아는 징집병이 없습니다. 지원병만 지금 전상에서 투입되는데 사실상 대도시 잘 사는 집 절대 동원 안 됩니다. 러시아 땅에서 뭐 좀 변방 지역에 있는 사람들 징집하거나 아니면 돈으로 꼬시고 있는데 대도시에서 징집을 해가지고 잘 사는 남자들까지 징집을 한다는 이거는 러시아 체제를 흔들 수도 있는 심각한 사건이에요. 왜냐하면 러시아 체제를 유지하는데 그 핵심 계층들이 푸틴을 지지하니까 지금 전쟁이 지속되는데 이 사람들도 군대 간다면 지지를 하겠어요? 안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2020년 6월 이미 푸틴 대통령이 지금은 동원을 할 필요가 추가할 필요 없다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전황이 안 좋다 계속 정리를 했으니까 이게 진짜 동원이 되면 그 러시아의 그 사회에서 균열이 큰일 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2020년 9월에 러시아가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을 때 30만 명을 동원했는데 이때 러시아에서
남자들이 국경을 탈출하거나 시위를 하는 게 대규모로 발생했습니다. 그럼 50만 명이 더 심해질 것이고 특히 대도시에 있는 남자들을 징집할 것이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 그게 되게 크리티컬하겠네요. 네. 그 푸틴의 지도력이나 이런 것들에 좀 금이 갈 것이고 경제적으로도 많이 문제가 될 것이라서 이걸 실제로 할까?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크라이나에 어느 정도 역공작도 있겠지만 러시아가 올해 상반기 동안 이 힘들었던 이 전황이 하반기에도 계속하면 이게 동원력을 선택할 것이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겠지만 이게 대한 정치적인 피해, 특히 푸틴의 지도력이 의심받기 때문에 이 러시아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스스로를 좀 전투력을 저하시킨 결정을 하잖아요. 푸틴도 지금까지 똑같은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래서 전쟁이 안 끝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수밖에 없네요.